다음 문제 갑니다. 갑은 1억 원 대하면서 을 소유 Y 건물의 저당권 취득하였다. 옳은 것.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이 종이 된다는 것. 주-종 관계를 기억하십니다. 민법에서 주종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주종 관계 기억하시면 기억, 주된 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종된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할 것이고 옳은 지문. 다음 Y건물 소실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면 물상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디귿. 자, 갑은 종된 저당권을 주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 주종관계 기억하시면 정답은 5번. 다음, 근저당이죠. 채권 최고액. 네, 피담보 채무 이자 산입된다. 당연한 거죠. 다음, 확정 전 채무자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될 것이고, 네 번째 겁니다. 물상보증인. 채무자 대신에 제3자가 대신 담보 제공한 자죠. 따라서 최고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답.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기간 있는 근저당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채무가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문제, 유치권입니다. 점유, 채권, 유치권.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습니다. 옳은 지문. 유치권 발생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 2번 틀렸네요.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 그런데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그러면 독립한 건물이 정착물이니까 여기 유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토지 자체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거, 유치권, 채권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유치권자 선관주의로 점유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것. 1. 전세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한번 띄워볼까요? 부동산 저당권 대상이 되고요. 지상권 저당권 대상이 되고요. 전세권도 저당권 대상이 됩니다. 2번 지문은 저당권 설정이라 했으면요. 설정적 승계가 나와야 되지 이전적 승계는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토지 건물 일괄 경매. 그런데 토지 저당권이라고 돼 있다면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모순이죠.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됐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것. 동그라미 네 번째 겁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 이건 함정이고요. 자, 임의 경매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다. 이 경우는 절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고, 다섯 번째는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혹시 보전 필요비 지출하게 되면 제3취득자는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4번까지가 물권법 이야기. 65번 민법상 환매. 동그라미 번 환매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 비전속권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도 주종관계가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주, 환매특약이 종. 동원의 3번입니다. 환매기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네 번째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것이고, 다섯 번째 매매계약과 동시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66번입니다. 66번 갑,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이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 계약 친절합니다. 그리고 병도 수익 의사 표시했다, 권리가 발생했다는 뜻. 그러면 이걸 좀 풀어드리면 갑과 을이 계약이 있고 지금 대금을 갑한테 주지 않고 병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의 기본 계약이 존재하고 갑병 사이의 대가 관계,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을은 갑병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병 사이에 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는 항변할 수 없고, 두 번째 수익자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을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을이 병한테 준 급부가 있다면 그 급부 반환을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익자는 갑과 을 사이에서 문제가 있든 없든 수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네 번째도 보세요. 갑이 채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익자, 수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갑은 수익자 동의 없이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계약은 사례 문제로 또는 서술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음, 갑과 을은 잘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했다. 갑의 채무인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 즉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읽을 때 잘못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기역 지문은 쌍방 채무가 이행할 수 없다 한다면 쌍방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금을 지급한 잘못 없는 을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맞는 지문 니은 보세요.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다면 잘못 없는 갑은 잘못 있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디귿, 을의 수령 지체, 을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양쪽 잘못이 없다고 돼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잘못 없는 갑은 잘못 있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을 낸 것인데 위험부담 논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잘못 있다 없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실귀속과 대금 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역 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 문제가 나오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나오면 과실은 매수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매도인. 따라서 대금을 완제했기 때문에 과실은 매수인 것. 옳은 지문. 다음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미리 인도받았다더라도 대금 이자 지급 의무는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드시죠.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때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 을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면 선의 매도인 갑도 당연히 대금 운영이나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디귿도 옳은 지문.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완결권을 일방이 갖는 것을 일방이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방이약 같은 경우에
틀린 것인데 일방 이야기 성립하려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옳은 지문.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사기간 도가 전, 경과 전 완결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결권은 형성권, 제척기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유 관계없이 기간 경과가 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정답.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행사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 행사면 되고, 네 번째 거,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예약 완결권 행사는 이행 불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섯 번째, 예약 완결권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 상대방한테 송달돼야 된다. 옳은 지문. 참고드리겠습니다. 제척 기간을 한번 용어를 기억할까요? 제거합니다. 척이 무슨 척인가 봤더니 도끼 척입니다. 도끼로 제거하는 거니까 점유 관계 없이 기간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한다는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매매계약 일반에 관한 이야기. 1번 낙성 분료식 계약 맞고요. 타인 권리도 목적이 될 수 있고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 준용하는 거니까 교환계약도 당연히 준용되고, 네 번째 거 보세요. 매매계약하는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전부 부담은 아닙니다. 4번 틀렸고요. 목적물 하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을한테 3억 원에 매도하면서요. 자, 보시면 중도금은 10월 30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고 잔금은 11월 30일. 그리고 계약 당일 전액을 지급받았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기억을 보시게 되면 중도금을 미리 진 겁니다. 10월 30일인데 이렇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느냐? 판례는 미리 지급해도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이 되면 미리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 따라서 계약금 해지할 수 없을 것이고, 역시 니은도 마찬가지 미리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값도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지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 지급에 가름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병도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판례는 이행 착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얘기죠. 틀린 것. 임대인께서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면 1번 지문도 유효. 영구, 약정도 임대차는 기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 약정도 허용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뭐에 관한 것?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항변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 것은 묵시갱신, 자동갱신이죠. 그러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 관련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4번 지문이 X. 다섯 번째, 원상회복 의무. 당연히 임대 당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다음 문제 73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후라고 전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 지문은
비등기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매수권은 강행 규정. 세 번째 거 보세요. Y 건물이 임차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양쪽에 걸쳐서 건립되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권은 전체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것만 임차지 X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만 매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X. 네 번째 질문은 차임연체 해지당한 경우는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매수권 행사한 후 여전히 건물 사용 통해서 X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한다면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토지 당연히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74번 법정 해제, 즉 채무 불이론 해제를 뜻합니다. 기억, 지문이 굉장히 길죠. 잘 보니까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니은 원상 회복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옳은 지문. 디귿입니다. 과실상계 관련된 얘기는 계약 해제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정답은 5번. 답.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종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즉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은 종, 대상권도 종. 그걸 전제한다면 1. 종된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옳은 지문. 공용 부분은 각 공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조상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네 번째 거,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종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계속 주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도 보십시오. 자,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종된 대지 사용권은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할 수 없다. 정답. 그러니까 잘 보시면 주종 관계로 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문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그래서 지금 적용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드리면 적용되는 경우는 먼저 소비 대차를 통해서 채권자 폭리가 있고 등기 등록됐을 때 가담법 적용한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자 차용하면서 그러면 A는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리가 있는지 그것도 없고요. 등기하지도 않았다라고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안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소비대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차용금 1억, 소비대차 출발합니다. 그런데 2억 원 상당 부동산, 그러면 채권자 폭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예약하고 가등기 쳤으니까 등기 등록했기 때문에 3번은 적용됩니다. 네 번째 거 보세요. 차용금 3억 원 줬습니다. 소비대차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2억 원 다른 채무단 저당권이 설정된 4억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폭리가 되지 않습니다. C는 맞아요. 그래서 4번도 적용 안 되고 1억 원 차용 소비대차 줬습니다. 그 다음에 2억 원 상당 그림, 역시 폭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이 없네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답을 맞히는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등기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앞부분에서 허위표시 제3자 해당 여부도 나왔고 명의수탁자 연결된 제3자 범위가 나왔네요. 그러면 봅시다. 수탁자 상속인은 그대로 포괄승계 받았기 때문에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나 신탁된 부동산 가압류 수탁자의 채권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거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한 계약을 맺고, 그럼 누구랑 계약을 맺었습니까? 신탁자랑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외관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병이 수탁자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신탁자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탁자 연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내용 안 들어갑니다. 수탁자 연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입니다. 학교 법인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서 허가권 갖는 관할청은 수탁자와 연결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좀 어려운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갑은 을로부터 액수액을 보증금 2억, 월 임료 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해서 그다음에 당일날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되겠습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일사천리로 다 처리했네요. 틀린 것. 1번 1월 6일 보시면 1월 5일 당일날 지금 인도받아서 주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하고, 두 번째는 제3조에서 경매가 개시됐다. 임차인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돼 있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X. 세 번째, 을이 주택을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전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것이고, 네 번째 거 이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게 되면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음 79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낸 문제. 볼까요? 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서울 기준이네요. 그래서 보증금 10억에다가 월 100만 원. 그리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 그러면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 원입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보증금 10억에다 월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1억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세표차 대권갱신. 지금 세표차 있고요. 다음에 대권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DE. 그러면 기억지문에 대항력 주장은 인정되겠습니다. 근데 1년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보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죠. 물론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보세요.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간 약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되는 기간 만료가 없지 않습니까? 약정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80번입니다. 명의신탁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보다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리고 등기 친 것도 무효. 틀린 것 표현해 보면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고요.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때 결정할 것이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이걸 전제해서 지문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1번 지문,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 원인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원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을은 부당 이득 취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서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또는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들어가는 거지 부당 이득 반환 원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2번 X. 세 번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번째 거,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 넘겨주면 병은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은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옳은 지문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을이 병한테 X 건물을 매도하고 등기 넘겨주면 수탁자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34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